제 장례식장에 조문객들이 가득 찼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들, 제 영정사진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 그런데 관 속에 누워 있어야 할 제가 멀쩡히 살아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장례식장 뒤편 유리창 너머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상주석에 앉은 며느리 미영이가 검은 상복을 입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조문객들에게 절을 받고 있었고요. 그들이 제 재산을 다 챙긴 뒤 버리는 연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시어미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요. 이 모든 게 불과 석 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날 며느리가 가져온 건 과일 바구니가 아니었습니다. 병원 진료 예약서였죠. 이미 다 짜놓은 각본이었던 겁니다. 어머니 깜빡하시는 게 심해지셨어요. 치매 검사 받으셔야 해요.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치매라니요. 68살의 치매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 아십니까?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미영이는 제 두려움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무기로 썼죠. 병원에 가니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 의심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제 눈도 못 쳐다보고 미영이만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재산 관리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좋은 요양원에서 편히 쉬세요. 그 말이 착하게 들렸습니다. 효심처럼 보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건물명의 이전 동의서, 통장 위임장, 인감증 명서까지. 70평생 모은 재산을 넘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손이 떨렸던 건 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본능적인 공포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느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단 1초였지만 제 눈에 띄었죠.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틀 뒤 미영이가 말했던 호텔식 요양원으로 간다며 차에 태워졌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산속 외딴 건물이었습니다. 창문마다 철창이 달려있고 입구엔 자물쇠가 채워진 그곳. 여기가 어디냐고 물으니 미영이가 처음으로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계세요.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치매 환자는 여기서 관리받아야죠. 그 목소리엔 더 이상 온기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쇠붙이 같았죠. 문이 쾅 닫혔습니다. 철컥 자물쇠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살아서 이곳을 나갈 수 없다는 걸요. 며느리는 저를 죽이려 했던 겁니다. 합법적으로 천천히요. 효심 요양원. 간판에 적힌 이름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이곳엔 효심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었으니까요. 첫날 밤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간호사가 주사기를 들고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담긴 그 주사기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이게 뭐냐고 물으니 간호사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치매 치료제요. 맞아야 해요. 하지만 저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병원 진단서도 조작된 거였고요. 그런데 왜 약을 맞아야 합니까? 싫다고 안 맞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러자 남자 직원 2명이 추가로 들어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68 노인네가 힘으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주사 바늘이 제 팔뚝에 꽂혔습니다. 약물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머리가 점점 무거워지고
정신이 흐릿해졌죠. 이게 정상적인 약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화장실 가는 척하며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간호사실에서 들려온 대화 소리에 발이 멈춰버렸습니다. 김미영 씨가 돈 진짜 많이 줬어. 한 달에 500씩. 원장님 말씀이 약 제대로 먹이면 반년 안에 진짜 치매 걸린대. 그럼 우리도 보너스 받는 거고. 그 할망구 죽으면 유산이 30억이라던데. 다 며느리 차지지 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미영이가 돈을 줬다. 저를 진짜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죽이려고.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쓰러졌을 겁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제가 70평생 모은 돈으로 제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한다니. 그날 밤 저는 한줌도 안 자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넘어선 충격이었죠. 제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새벽녘 문득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나가지 못하면 정말 죽는다는 걸요. 미영이가 원하는 대로 치매 걸리고 폐인되고 결국 죽게 된다는 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죽은 척해야 한다고요. 아니, 정확히는 미영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한다고요. 감시를 피하려면, 탈출할 기회를 잡으려면요. 그날 아침부터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흘리며 먹고, 말을 더듬고,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간호사가 약을 가져오면 순순히 입을 벌렸죠. 하지만 혀 밑에 숨겼다가 나중에 뱉어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간호사들이 방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이제 완전히 나갔네. 말도 못 알아듣고 감시가 느슨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제 계획이 시작됐죠. 복수는 차갑게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죽은 사람처럼 조용히 움직이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어미를 죽이려 했으니 각오는 했겠지. 이제 누가 먼저 쓰러지나 보자꾸나. 연기는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진짜 치매 환자들을 관찰하며 따라했죠. 식사 시간엔 숟가락을 떨며 밥알을 흘렸습니다. 간호사가 말을 걸면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고요. 가끔은 벽을 손톱으로 긁거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완벽한 치매 환자였습니다. 2주일쯤 지나자 간호사들이 제 방문 앞에서 대놓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이젠 완전 끝났어. 자기 이름도 모르더라. 제 앞에서 핸드폰을 보고 간식을 먹고 심지어 제 약을 바꿔치기 하는 것도 서슴없이 했죠.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약을 바꾸는지, 누가 원장실에 드나드는지, 어느 시간에 경비가 허술한지.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새로 온 요양보호사 김수진이라는 아가씨가 복도 구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26 정도 돼 보이는 어린 친구였죠. 저는 치매 환자 연기를 하다가도 그 아이만 보면 괜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착해 보였거든요. 어느 날 밤 수진이가 제 방에 야간 순찰을 왔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없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수진이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치매 환자가 또박또박 말을 하니까요.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난 치매가 아니야.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죠. 당황한 얼굴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재산을 빼앗으려고 저를 여기 가뒀다고요. 약물로 진짜 치매를 만들려 한다고요. 수진이는 처음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할머니 눈빛이 멀쩡하세요. 치매 환자 눈이 아니에요. 그날 밤부터 우리의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수진이가 원장실을 청소하다가 서류를 몰래 사진 찍어줬습니다. 미영이와 원장이 주고받은 계약서, 돈거래 내역, 약물 처방 기록까지. 복도 CCTV 사각지대에서 간호사들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김미영한테 돈 받았다는 말, 할머니 죽이면 보너스 받는다는 말까지 전부요. 일주일 동안 모은 증거가 수진이 핸드폰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장이 수진이를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청소하다가 서류 위치가 바뀌었다며 추궁했죠. 수진아, 너 혹시 뭐 이상한 짓 한 거 아니지? 수진이가 부들부들 떨며 제 방에 왔습니다. 할머니 들켰어요. 원장님이 절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떡하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들키면 우리 둘 다 끝장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탈출한다고요. 수진이가 새벽 교대 시간에 뒷문 자물쇠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나갈 수 있는 시간은 단 10분. 그 사이에 산길을 내려가 마을까지 가야 했죠. 68 할머니가 밤중에 산길을 내려간다.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아있으면 진짜 미치거나 죽습니다. 탈출 전날 밤, 저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죽인 줄 알았던 시어미가 곧 내 앞에 나타날 거다. 각오해라. 새벽 3시 수진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지금이에요. 빨리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발이 떨렸지만 일어섰죠. 복도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야간 경비는 졸고 있었고요. 수진이가 앞장서서 뒷문으로 안내했습니다. 철컥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자유의 냄새였죠. 할머니, 이거 들고 가세요. 증거 전부 들어있어요. 수진이가 USB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 아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발 무사히 내려가세요. 꼭 복수하시고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저는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죠.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시간을 내리막길을 내려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후들거렸죠. 그때 저 아래 마을 불빛이 보였습니다. 살았다. 진짜 살아서 나왔다. 그 순간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을 파출소에 들어가 모든 걸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제 말을 듣더니 곧바로 요양원에 출동했죠. 며칠 뒤 뉴스에 효심 요양원 불법 감금 사건이 대서특필됐습니다. 원장과 간호사들이 전부 구속됐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은 미영이와 아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사망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실종 일주일 만에요. 수색도 제대로 안 했으면서요. 경찰한테 시어머니 치매 심해서 산속 헤맸을 거라고 거짓말했죠.
그리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빈 관에 제 사진만 놓고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장례식 끝나자마자 미영이가 제 건물을 팔아치웠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금매로 내놨죠. 25억짜리 건물을 18억에 넘겼습니다. 은행 예금도 주식도 땅 문서까지 전부 현금화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30억. 제가 70평생 악착같이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미영이와 아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강남에 아파트 사고, 외제차 2대 뽑고,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 쇼핑하고, SNS에 사진 올리며 호화 생활을 즐겼습니다. 제 친구 박순자 씨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미영이가 명품백 들고 웃는 사진, 아들이 새 차 앞에서 찍은 사진.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해야 한다고요. 감정적으로 덤벼들면 지는 겁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수진이가 준 증거 USB를 보여주며 모든 걸 설명했죠.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산 있습니다. 재산 전부 돌려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사문서 위조, 사기, 불법 감금 혐의까지 추가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제가 직접 나타날 때까지 비밀로 해주세요. 제 며느리한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거든요. 한 달 뒤 미영이가 제 집에서 파티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산 정리 기념 파티래요. 친구들 불러서 샴페인 터트리고 즐긴다는군요. 웃기는 건 그날이 제 7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미영아, 내 시어미가 직접 생일 파티에 참석해주마. 제 집 마당에 천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샴페인 잔이 반짝이고 음악이 울려 퍼졌죠. 제 70번째 생일날 제 집에서 제 돈으로 벌이는 파티였습니다. 마당 구석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미영이가 새 원피스를 입고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있더군요. 제 아들은 새로 산 명품 시계를 자랑하며 친구들과 떠들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니 속이 뒤집혔습니다. 미영이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건배합시다. 힘든 시간 다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 앞날만 보고 살아요. 사람들이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때 제가 천막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환자복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맨발이었죠. 요양원에서 탈출한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미영이가 샴페인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와장창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죠. 시어머니? 미영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귀신 본 표정이었죠. 제 아들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 저는 천천히 미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내 시어미 장례식 여기서 치르려고 했니? 미영이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말이 안 나오는 모양이었죠. 그 순간 마당에 설치해둔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변호사와 미리 준비해둔 거였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요양원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대화하는 장면이었죠. 김미영 씨가 돈 진짜 많이 줬어. 한 달에 500씩.
약 제대로 먹이면 반년 안에 진짜 치매 걸린대. 그 할망구 죽으면 유산 30억 다 며느리 거지 뭐. 사람들이 숨죽이며 화면을 봤습니다. 다음 화면엔 약물 투여 장면이 나왔습니다. 제가 거부하는데 간호사들이 강제로 주사를 놓는 모습이었죠. 그 다음은 미영이와 원장이 주고받은 계약서 사진들이었습니다. 돈 거래 내역, 감금 지시서까지 전부요. 파티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뭐야? 진짜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가둔 거야. 미영이가 화들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전부 조작이에요. 그때 마당 입구로 경찰차 여러 대가 들어왔습니다. 경찰관들이 내려서 미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김미영 씨죠. 사문서위조, 사기, 불법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미영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라고요. 시어머니, 제발 오해 풀어주세요. 전 그냥 시어미 재산 빼앗으려고 치매 환자 만들려던 거 아니고? 미영이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제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난 몰랐어. 미영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난 몰랐다고. 내가 재산 이전 서류에 도장 찍을 때 몰랐니? 장례식 치를 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니? 아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어미는 오늘 죽었다. 내 아들도 오늘 죽었어. 아들이 울먹이며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손을 뿌리쳤습니다. 경찰이 미영이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미영이가 끌려가며 소리쳤죠. 시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용서. 내가 날 죽이려 할 때는 생각 안 했지. 미영이가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파티장엔 정적만 흘렀습니다. 손님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둘 빠져나갔고요. 마당엔 깨진 샴페인 잔과 흐트러진 음식들만 남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단계는 끝났습니다. 석 달 뒤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영이는 징역 5년, 요양원 원장은 7년이었습니다. 제 재산은 전액 환수 결정이 났죠. 하지만 이미 미영이가 써버린 돈이 12억이었습니다. 아파트 계약금, 차, 명품, 해외 여행. 물거품처럼 사라진 돈이었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며느리, 재산 압류하고 분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돈 다 포기할게요. 변호사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12억인데요? 그 돈 받으면 제가 미영이랑 연결돼 있는 겁니다. 전 그 인연 완전히 끊고 싶어요. 12억이 아까웠냐고요? 당연히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이었죠. 18억을 돌려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절 도와준 수진이를 찾아갔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살았어. 이거 받아. 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수진이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너무 많아요. 전 그냥 당연한 일 한 건데요. 아니야. 내가 없었으면 난 진짜 죽었어. 이건 생명의 값이야.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한 일은 노인 인권보호재단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저 같은 노인들이 또 있을 겁니다.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요양원에 갇히고 재산 빼앗기는 사람들이요. 재단 이름은 효심재단으로 지었습니다. 아이러니했죠. 효심이라고 눈곱만큼도 없던 요양원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제 진짜 효심이 뭔지 보여주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재단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불법 요양원 신고 센터를 만든 거였습니다. 노인 학대 당하면 신고하라고 저희가 도와주겠다고요. 그러자 신고가 쏟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재산 빼앗고 요양원에 가뒀어요. 아들이 연금 통장 빼앗고 연락 끊었어요. 요양원에서 약물 강제로 먹여요. 제가 겪은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하나하나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연결해주고 증거 모으는 법 알려주고 법적 대응 도와줬죠. 6개월 동안 23명을 도왔습니다. 그중 16명이 재산을 되찾았고 7명은 법정 싸움 중입니다. 어느 날 제가 도운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집 되찾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우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복수였습니다. 미영이를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제가 무너지지 않고 일어서는 거였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작은 텃밭에서 상추를 뜯으며 생각했습니다. 70살의 새 인생이 시작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죽을 뻔했던 제가 지금은 23명의 생명줄을 잡아준 사람이 됐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에서 가장 강한 내가 태어났다.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그리고 나처럼 버려진 이들을 위해 쓰겠다. 그것이 내가 세상에 내리는 진짜 복수다. 며칠 뒤 재단 사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효심재단 맞나요? 저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갇혀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수첩을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막 시작입니다.